지금까지 많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강론에서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결단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가기 위한 진짜 아픈 고육지책의 그런 결단이었다. 국제사회 상황이나 압박과 무관하게 본인의 시간표를 너무 짧게 잡았다. 그래서 심지어 국민까지 버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 지금 정부의 지지 세력과 실체를 봐야 되는데요. 일본 우익 정부의 는 지지 세력 때문이라도 사과는 최대치 사과할 수 있는 것이 두루뭉술하게는 사과를 해도 지금까지 많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강론에서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제동원, 위안부, 독도, 교과서. 강론을 물었을 때는 이것을 인정한 공식 성명 한 번도 없었고요. 우리가 가장 잘 됐다고 얘기하는 김대중 오부치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유감이다, 통절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과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와 반성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일본이 50번 이상 사과했다 자꾸 이런 확인을 해주면은 우리나라 국민 감정상 그렇게 사과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일본이 지금 마치도 뭔가 변하고 있고 일본은 원래 선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는 이것이 스텝이 꼬이는 만큼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여야 여기 의원들도 계시니까 말이죠. 향후에 그러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협상을 안 했다 그러셨잖아요, 교수님이. 맞아요. 협상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협상 안 했다 그러잖아요. 박진 장관이 항상 결단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외교는 사실 결단 아니에요. 우리가 외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그럼 뭘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그 일본과의 회담은 어떤 주고받기식 협상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서, 주도적 결단에 따라서 해법을 제시하고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양자회담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 임할 때 적어도 우리 윤 대통령과 우리 참모진 그리고 외교부의 입장은 사사건건 우리가 하나 이번에 뭘 할 테니 당신네 일본 정부는 이걸 해다오 하는 접근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온 것처럼 일본의 지지 세력, 저는 그 국내 정치가 꼭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는 대외 환경이 국내 정치를 움직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내 정치가 대외 정치를 움직입니다. 특히 일본도 그러한데 일본의 핵심 지지 세력은 과격한 쪽은 아예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자체를 부정하고 강압에 의지하지 않았고 아시아를 문명화시키고 한국을 근대화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를 대놓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 내부적인 지지를 잃게 됩니다. 지금 이런 양보를 받고 일본이 바로 기시다 총리의 여론, 그 낮았던 여론이 굉장히 상승하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만 대고 했던 것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거든요. 어떤 보장도 없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함정에 덫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단을 했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것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좋은 조치를 하면 우리가 포장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거다. 그리고 일본이 잘못하면 우리가 변호사가 됩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본은 이런 뜻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일본의 한계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일본의 변호사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할 때는 관계가 없는 대로 우리가 연결을 고리를 찾고 일본이 못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이라고 계속 우리가 일본을 변호해야 되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이 한일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바로 영토와 이런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는 풀 수가 없어요. 결국 지도자 간의 신뢰, 지금까지 등져 있었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결국 새로운 변화의 또 해결책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그런 어떤 결단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가기 위한 진짜 아픈 고육지책의 그런 결단이었다. 근데 먼저 김태우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지점에 있어서 신뢰라는 얘기를 하셔서요. 과연 이번 회담이 일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외교라인 스스로 돌아보더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 전 강제동원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외무상 발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의하지도 않는 내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뭐 묵묵부답하는 걸로 일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발표에 무의적 해석을 보자면. 그런데 그런 상황들 자체가 향후에도 뭔가를 진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일본이 역사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 사태 이후에 사실상 혐한 감정이 극도화될 수밖에 없는 내부 정치적으로. 이건 정말 전략적으로 봤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교와 관련됐다라고 하고 통일교를 흡사 한국과 동일시하면서 일본 내부에서 혐한 감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국내 정치에서 가장 큰 이슈가 4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본 정부가 움직이지 않은데 가장 강한 어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굳이 나섰어야 했냐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이거는 복잡한 국제정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흡사 한미일의 코퍼레이션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핵 위험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지금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미국도 그 정도로 급하게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타임라인을 스스로 설정한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 우리 뭐 신뢰 문제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렇게 12년 만에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소개팅 첫날 뭔가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처음 만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네. 이제 그런 걸 회복해야 되고 실제 우리가 뭐 균형자론 이야기도 하고 또 운전자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위치에서 과연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나는 굉장히 지금 미약하다.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다면 물론 균형자 아니라 운전자로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 현실을 인식 못하고 감성적으로 이념적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바로 그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짜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정한 지도자는 때로는 국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미중을 움직일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사우디가 미중 사이에서, 인도가 미중 사이에서,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국익을 챙기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미국도 일본도 철저하게 우리를, 저는 협력하면서도 우리 거를 받아내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우리가 그럴 만한 그 지렛대를 가졌다. 그거를 주고받아야 되고.